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옥정 호수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옥정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있네요. 아마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옥정 호수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모여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소하지만 즐거웠던 일들이 특별해진 지금, 아마도 가장 그리운 것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 그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또한 소통일 겁니다. 불교에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구슬인데요. 삶은 이 인드라망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또 나누고 소통하며 살아가겠죠.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무언의 몸짓으로 소통하는 유진규 마임리스트와 함께 진정한 삶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예. 그 행사가 많이 줄었죠. 공연이. 줄은 게 아니고 중단, 취소 내지는 네, 연기가 네. 됐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연을 이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근 근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느새 9월이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닥쳤을 때, 그러니까 저의 그 생활의 근간인 공연이나 뭐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게 다 이제 취소되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흔히 말하는 코로나 우울증, 앞이 깜깜한 거죠, 앞이. 그러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내가 마비가 되는, 몸을 늘 쓰던 사람이. 그래서 그 생각해낸 말이 자가 동력.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부에 뭘로 해서 막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가 동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얘기하면 누가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어떤 시간, 공간, 아니면 뭐 어떤 뭐 형태, 형식, 또 조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막 이제 스스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 나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할 수 있는 공연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연인가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 제목은 요선시장 코로나 땡 동그란 땡이라는 작품인데, 요선시장이 춘천의 아주 그 번화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아무도 안 찾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그 늘 가서 막걸리 마시던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간판이나 그 윈도우, 이 창문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자, 그러니까 내가 30대 때 찾던 그런 술집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나도 30대에서 70대를 거의 뭐 들어서고 있고, 또 우리 전체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멈추게 된 상태에 있고, 이게 딱 관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관객들로 여러 가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오게 하자.
그러니까 극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3분 간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대신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열어놓고 있는 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듣기로도 처음 들어본 형식의 공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해보니까요. 우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임에 대해서 잘은 모르실 것 같아요. 마임이 어떤 예술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마임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 없이 말하지 않고 또 일체의 이런 뭐 도구나 뭐 소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몸의 움직임만으로 내가 생각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 시작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몸 하나만으로 내가 상상한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분야가 마임입니다. 마임은 그렇다면 1인극이 되는 건가요? 1인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뭐 그룹도 있고 또 현대 마임은 또 사실은 이건 이제 고전적인 마임이고 현대 마임은 또 여러 가지 그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가 선생님 마임리스트로 살아오신 지 48주년. 네, 48주년, 49년. 예. 선생님께서 그 마임리스트가 되시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누구나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길을 오면서 이제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그냥 벽을 만나갖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20대, 뭐 10대 말부터 20대 초반이 누구나 다 그런 걸 겪지만 저 역시 아주 그런 심각한 경우에 들어가서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의미하다, 허망하다, 별로 살 가치가 없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에 젖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걸 완전히 이제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때 연극을 만났고 연극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연극을 하면서 마임을 만났는데 이건 또 연극보다 또 훨씬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생각한 거를 말을 하지 않으면서 몸만으로 보여준다는 이러한 표현법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래? 이게 내가 이걸 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살 만한 삶의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마임의 길을 접어들게 된 거죠.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식, 말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하는 예술. 예. 네, 그걸 마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마임의 매력이라고 하면 마임의 매력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이렇게 이제 말로 다 소통하잖아요. 네. 말로 아니면 글이에요. 말 아니면 글이 우리의 유일한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반밖에 안 돼요. 반은 말하지 않는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그 표정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느낌이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오히려 말이나 글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우선적이다라는 거는 그 이제 학자들에게서 이제 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 말 없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일단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걸 답답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말과 글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아주 얕게 알고 있기로 마임은 좀 재밌고 우스꽝스럽고 이런 류의 어떤 몸짓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작품들을 쭉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언어적인 몸짓, 그 예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고요. 예, 또 예. 어둡고 그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벌어진 그 퍼포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임을 하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눈이 높으시네요. 되게 이런 뭐 코믹하고 재밌는 그냥 판토마임의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고 좋아하는데, 저도 물론 시작은 그런 판토마임으로 했지만 어느 때부터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나의 그 삶의 의미, 즉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시대나 또 이러한 사회 환경, 정치적인 상황 이런 속에 있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그 근원. 도대체 너는 지금 왜 사냐? 그리고 넌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거냐? 이것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짧게나마 선생님의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저희가 마음을 뒤흔드는 어떠한 책을 봤을 때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하고 힘드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작품을 볼 때가 제가 그랬었는데 오랜 48년, 9년, 그러니까 이제 9주년이 되셨는데 그간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관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흔히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리고 자기 보면서 제가 이제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쫙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과거나 이걸 생각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흘렀다. 이런 분들이 있고, 제 공연엔 또 그런 공연도 있지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도 있어요. 또 그런 거 본 어떤 분은 무슨 어린이가 칼자루 들고 휘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걸 보여줄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있잖아요. 그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주먹을 한 대 날릴 때가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작품을 해오시면서 초기 작품 그리고 현재 성격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변해왔고 또 선생님께서 앞으로 작품 활동은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자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음은 이제 마임 알지만 서양의 전형적인 그 판토마임 아주 테크닉으로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죠. 하면서 걸렸던 문제는 이게 내 몸짓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서양적인 제스처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게 내 몸짓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몸짓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현대인 유진규의 몸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 당시에 나의 몸짓을 갖고 쭉 했는데 어느 때 문득 우리의 나는 현대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쭉 이어온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냐. 즉 한국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됐죠. 뭐 많은 그 주위의 전통 문화를 봤는데 굿이 가장 저한테는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혼이나 얼이 쭉 이어져 온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거로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삶과 죽음,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공연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뭘 계속 오래 반복하면은 금방 이거 아니다 하고 실증을 내고 버리거든요. 공연을 꼭 극장에서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또 정해진 대로 또 뭐 이런 틀에서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걸 다 버리고 뭐 갤러리 같은 데서 하는 공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나는 배우지만 관객과 극장에서만 하는 것이 배우가 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든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거리나 광장이나 뭐 공원이나 아니면 그 어느 현장이든 내가 하고 싶은 곳 아니면 나를 부르는 데서는 이제 다 열어놓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 계속 저한테 남아있는 화두 하나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딱 어떤 움직임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없을까? 있을까? 하여튼 계속 걸려 있습니다. 선생님 공연 보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부분은 한국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동양화를 보면 여백의 미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백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하얀 바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 공연장을 가득 메웠던 것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공연장에 선생님 딱 한 분 계시는데 그 여백을 채운 그 깜깜함조차도 선생님께서 저희한테는 메시지로 던져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형용할 수 없는 저한테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현재 내 마음을 아주 맹렬히 이제 휘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공연을 보고서 이틀 동안 이 감정이 뭔가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난 어떻게 살아왔나 저 슬픈 모습 저 자괴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인 것 같고 제가 꽁꽁 숨겨왔던 모습을 마치 들켜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연하신 그 방이 마치 제가 혼자 숨어들었던 방 같았고 그래서 속으로 정말 왈칵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중으로서 제가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선생님께서 공연을 연출하시고 하실 때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공연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작품을 만들 때는 온갖 생각나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놓죠. 네. 모아놓고 그 다음 과정은 또 하나하나 또 다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거가 뭐냐, 거기까지. 그러니까 단순해져요. 처음에는 엄청 복잡하고 막 다양하고 막 이런 온갖 걸 다 끌어모았으니까 근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 벗기고 나면 아주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근원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미니멀하게 딱 그게 남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블랙 검은 무대에 혼자 있는데 그건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명상을 통하면은 어떤 그 세계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다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보여진 세계는 깜깜한데 딱 홀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건 이렇구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위에 뭐가 많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나 혼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라지겠죠. 그 모습이 저한테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학자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나 니체라는 철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라고 해서 오해한 오해를 잘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더 맹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항상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받는 감명이 매우 큰데 선생님 작품을 제가 보면서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와 같은 사실은 망치로 인식을 두드리는 그런 정도의 큰 저는 파괴력을 느꼈거든요. 뭐,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좋아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통하는 거,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죠, 철학자들이죠. 무슨 얘기가 들어왔다가 지금 빠져나가갖고, 선생님의 작품이 그만큼 강렬한데 그 강렬함의 그 본질. 그렇죠. 죽음. 네.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속적이 돼요. 세속적이라는 거는 뭐 눈앞의 욕심 또 아니면 뭐 어떤 어떤 활락 아니면 뭐 아주 대중적이고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죽음을 직시하거나 죽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금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면 다시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방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심하고 좀 잊어버리고 막 좀 그런 걸 뭐라 그래. 내버려 두고 막 이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술 마시고 어울리고 막 이러고 뭐 놀다 보면은 뭔가 허해져요. 그래서 막 뭔가 허해지죠. 허해. 그럴 때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이는 게 뭐냐면은 깜깜함과 앞으로 닥쳐올 죽음이 보이는. 나는 언젠가 곧 사라질 텐데. 그러면 다시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다시 내가 여태까지 왔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궤도를 다시 찾아간다 그럴까? 네. 막 알잖아요. 네, 네. 그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닥쳐오잖아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잊고 사는데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는 선생님의 지금 나이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요. 저희 세대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죽은 것처럼 현실을 사는 사람들 의욕 없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때 최근에 자살률이 그렇게 자살자들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무섭지만 사는 것보다 죽음보다 오히려 사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때 선생님께서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사실 굉장히 누구에게나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기에 힘든 분들은 이제 극단적인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그냥 편하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빨리 죽는지 늦게 죽는지 일단은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과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나? 는 생각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깊은 그런 생각에 빠진 분들에게는 어떤 제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잠깐 그냥 하나 말 나온 김에 제 작품 하나 있다 없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뭐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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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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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이 의자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 알았겠습니까? 죽음은 이렇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네, 선생님 방금 있다 없다 예.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있다, 없다. 그 공연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자꾸 제 마음이 생각이 나서 방황했던 마음,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마음들이 정말 있다가도 없었고 없다가도 있을 것 같다가 또 달아나고 그래서 늘 손에 잡히는 게 없던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너무 제가 어리석게 바보같이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뭐 공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마음 먹은 것, 그렇죠. 네, 내 심상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짧은 공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뭐 책 몇 권 읽은 것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작품도 제가 그 죽음을 앞두고 사실 만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남길 이야기. 선생님 그 공연을 보면서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 그리고 최소의 단어만으로도 아주 긴 지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또 오히려 그 공감도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서 그 관객과 소통을 이제 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통이 되고 공감대를 얻어내야 이제 그 공연이 이제 잘된 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겪어오면서 처음에는 막 뭐 이제 알잖아요. 온갖 방법을 써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점점 그건 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예를 들면 주파수라고 그럴까? 각자가 주파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행히 맞으면은 막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은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몰라,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깊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 음식으로 얘기하면 온갖 맛이 이렇게 있는 음식 맛있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무슨 맛인지 사실 근데 맵거나 짜거나 아니면 시거나 아니면 아무 맛도 없거나 딱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해가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방법,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듣고 보면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진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해져라.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진다는 게 다시 말하면 헐의 허식은 다 벗겨라. 장식도 벗기고 그러면 누구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마임을 하실 건가요? 그럼 다시 살아봐야 알겠는데 내가 뭘로 다시 태어날지 알잖아요. 네. 코끼리로 나올지, 파리로 나올지, 아니면 다른 어디 다른 세상 외계로 가서 뭘로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와봐야 돌멩이로 나올지 그래요. 마지막 벌써 질문인데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지금 웨일다잉 이번 페스티벌 인터뷰라서요. 잘 죽는다는 것. 웨일다잉이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웰빙, 이제 웰다잉. 웰빙을 잘 되면 웰다잉도 잘 될 텐데, 죽음이라는 게 예측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웬만한 걸 갖추지 않고서는 어려운 길 아니겠는가. 동물들이 죽음을 스스로 맞는 법을 저도 알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죽음을 택한다고 들었는데 스스로 죽을 때를 알고
곡기를 끊는다. 그러니까 곡기를 끊으면 결국은 이제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으로 보였고 또 본인들도 가장 행복하게 세상을 떠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도 뭐 몰라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이고 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 끌어오르는데 죽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같이 잊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웰다잉은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뿜어낸다. 자기 생명의 그 불을 마음껏 태우는 것이 저는 웰다잉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온몸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안아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선생님 공연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으로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을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유는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라고 말이죠. 마음을 나누는 소통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죽어버린 명사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길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여기서 마치겠습니다.